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죠. 새로 실시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대선, 막판 승부와 표심의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선 대선 D-5일 막판 표심은 어디로란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짧은 레이스로 펼쳐지는 데다가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막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윤 의원님, 남은 닷새 판세가 뒤집힐까요? 아니면 어떻게 볼까요? 큰 판세가 뒤집히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여러 평론가들도 얘기했을 때 이 판세가 뒤집어지는 않을 거다. 좀 이런 게 있는데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론기간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죠. 여론조사 이제 조사한 것까지는 발표를 할 수 있는데 이후에 한 거는 발표하지 못하는 이런 기간인데 역대 대선에서 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 1등이 바뀐 경우는 없었다.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를 봤을 때도 지금 이 깜깜이 기간 직전에도 격차는 약간 줄어드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보수 터파에서 좀 떨어지는 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약간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보수층이 어떤 마음을 내기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국힘에서 이제 너무 사건 사고가 많고 하다 보니까 보수층도 쉽게 마음을 내지 못했는데 이제 막판에 와서는 이제 보수층도 약간 결집하는 이런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에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거의 유의미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강 변호사님? 네, 미공표 여론조사 기간이 도입된 것 자체가 최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공표 여론조사 기간에 1등이 바뀐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적고요.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이나 지선까지 폭넓게 봤을 때 가까이 있는 이준석 후보자만 하더라도 동탄에서 미공표 여론조사 전에는 3등이었다가 결국 투표함을 까보니까 1등을 한 것이었고요. 사실 선거 초반에는 이번 대선이 탄핵 이후에 진행된 대선이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는 약간 분위기가 다운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정책적으로나 인물적으로나 판단을 하면서 초반에는 여론조사의 차이가 한 15%에서 20%가 났다면 일주일이 지날수록 7, 8%씩 따라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많은 지표에서 결국 우리나라 대선은 17대 이명박 정동영 대선 말고는 다 1, 2% 차이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5일 동안 1, 2%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선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 여론조사의 의미도 있겠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보이고는 있지만 결과는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저께 이제 막판에 큰 변수가 좀 터진 것 같아요.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께서 이제 입에 담지 못한 말을 나오면서 저는 이 변동 사태가 또 어떻게 갈 거냐 이것도 중요하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네. 얘기를 할 거지만 네. 이준석 후보자의 그 일련의 그 TV토론의 발언들이 그러면 그 발언이 결국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준석 후보자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준석 후보자의 표심이 빠졌으면 그 표심은 김문수 후보자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판세는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표가 이재명 후보한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솔직히 민주당 동당 권영 후보한테도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투표를 정말 국힘에는 못하겠다 하는 투표 포기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냐. 그래도 다시 국힘으로 다시 지지를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들이 지금 각 당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을 거다. 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각 당에서도 지금 논평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살얼음판 걷는 심정일 것 같아요. 막판에 이런 큰 변수가 터져가지고. 제가 이준석 후보자의 그런 토론 발언 때문에 이준석 후보자의 표심이 빠진다는 거는 가정적 상황이었고 이었고요. 저는 표심이 빠질 거라고 크게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있다가 이 질문이 나오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는 까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자가 5%가 올라가면 이게 뒤집어지는데. 다 절반은 투표를 안 하고 한 2.5% 정도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강원도의 민심에 관심이 저는 쏠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보면은 강원 지역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여론조사는 24일, 25일 조사입니다. 네. 강원도 인구수는 전체 중에 이제 8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김문수 후보자가 이재명 후보자를 오차범위 접점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한 3.3% 차이에서 이기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했던 26일, 27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있어요. 네네. 에너지신문의 의뢰로 해가지고 그 조사는 표본이 1,003명인데 그중에 강원도 표본만 보자면 이재명 후보자가 사자 대결에서 41.4%고 김문수 후보자가 58.6%예요. 무려 17% 차이나 강원도에서는 김문수 후보자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도 있고요. 저도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이게 뽑아온 자료이고요. 네. 이런 걸 보면 결국 이재명 후보자는 지금 내일 이 시간 기점으로 내일 이재명 후보자와 김문수 후보자가 모두 강원도를 찾습니다. 이재명 후보자는 춘천에 왔다가 원주를 오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자는 원주 왔다가 춘천 왔다가 1박을 하고 그리고 영동지방, 홍천, 속초, 강릉, 동해까지 다 도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인데 이재명 후보자는 이미 예비후보 선거 운동 기간에 한번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경청 투어. 한번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내 표심은 잡지 못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가장 최근 여론조사가 김문수 후보자와 강원도에서 17%나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때 경청 투어했을 때는 잡기 어려운 동네만 이렇게 돌았잖아요. 접경지부터 해가지고 영동군까지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솔직히 강원도 여론조사 보고 좀 개인적으로 답답했습니다. 예. 그래서 강원도가 역시 보수색이 짙긴 하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 선거에서 강원도의 표심도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앞선이 뒤선이 이런 게 나오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표심이 이번에는 바뀔 거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대구 경북이나 강원도 쪽에서 보수 지역이죠. 보수 지역에서 이렇게 격차가 줄어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은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은 쓴소리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커피연가 120원 발언하고 호텔 경제야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이 비법조인 대법관을 100명이나 300명이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철회를 했다고는 하는데 다시 그 선거 공약집에는 좀 빠지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가장 이제 민주당에게 약간 경계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입법부도 민주당이 다수고 행정부도 장악할 것 같고 그럼 이제 사법까지는 건들지 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까지 건드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김문수 후보의 이제 추격은 저는 이제 약간 티끌을 모으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큰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하는 부분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이제 선거운동 이렇게 나서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제 지지 선언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큰 이벤트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티끌을 모으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티끌을 다시 무너뜨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윤상현 선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되면서 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티끌 모으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윤상현 선대위원장 임명을 하면서 내부 불협화음이 또 생기는 이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티끌 모으고 있다 다시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 네. 윤상현 질문은 또 뒤에 있는 질문인데 그렇죠. 네. 일단은 말씀해 하시죠, 주셨으니까 이따가 또 말씀을 네. 드리자면 네. 저는 강원도가 역대 보수 지역이라는 것 자체를 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영남, 호남과 다르게 우리 강원도민들께서는 항상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물론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해오셨어요. 네.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택을 해왔다고 보여지는 것이 제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18대 국회의원부터 예를 들자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그 접경 지역에서도 이용삼 당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고 또 영동지방도 속고양이나 혹은 강릉이나 동해, 삼척 모두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허영 국회의원이나 송기현 국회의원 저는 그분들이 인물론에서 승리를 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또 최문순 도지사도 3선을 했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금 육동한 춘천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이분들이 다 저는 인물론에서 승리를 했다 보여지고요. 우리 윤민석 의원님도 인물론에서 승리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는 이재명과 김문수의
인물론을 가지고 도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인물의 기준은 뭐냐?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지사 접점을 했을 때 누가 더 일을 잘했냐. 그 일에 대해서는 판교밸리, LG 파주단지, 뭐 평택 반도체, 또 하남 스타필드, 뭐 파주 아울렛 등등 해가지고 다 김문수 도지사가 했던 것이거든요. 하다못해 자라섬 페스티벌. 근데 이재명은 거북섬을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거와 또 기타 또 사회 서비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자는 장미란을 최초로 역도 체육관을 지원해서 만들어줬죠. 김연아 처음으로 지원해줬죠. 이러한 문제가 미담이 점점 나오면서 그러면서 김문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괜찮네? 라고 하면서 인물론에서 승리가 되는 것이지 강원도가 보수 지형이다. 여기에는 전 동의하지 않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윤상현 이따 얘기하시죠.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도 있으시니까. 네. 인물론은 저까지 딱 좋았는데 김문수 다시 넘어가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영서하고 영동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인물론도 있겠지만 영동 지역은 뭐 민주당에서 그러더라고요. 한 표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동 지역이 민주당 후보님들이 인물론이 우수하지 않았어요. 지금 의원들에 비해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국힘의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양 군수님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교도소에 가 계십니다. 동해시장님 어디 가 계십니까? 영동권에 계신 네. 국힘 의원님들을 다 지금 국힘 시장 군수들이 다 교도소 가 계세요. 다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는 아닙니다. 네, 두 네. 분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가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도 인물론이 그렇게 좋지는 네. 않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충분히 하셨어요? 네. 다음 질문 가도 돼요? 네, 네, 가시죠. 네. 20일부터 25일 실시된 재외국민 투표율 79.5%였어요. 역대 최고치. 사전 투표율에도 역시 관심이 쏠리게 되죠. 사전 투표 첫날인 오늘 동시간대 기준 역대 최고 투표율 경신했습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 의원님 네.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사실 예전에는 그 사전 투표가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이 예. 공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기는 쪽이 사전 투표도 더 많이 가져가지 않나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투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사전 투표 이틀이 다 평일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가족들하고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기도 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못했거든요 아직. 근데 평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으로 높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 투표율이 되게 높을 것 같고요. 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양 지지층이 확실하게 결집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미 나는 마음 정했어. 이런 분들이 사전 투표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번 선거가 양 진영이 굉장히 결집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정선거론 많이 좀 있었잖아요. 예. 뭐 사전 투표가 뭐 부정 투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뭐 그거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무색해져야죠 또. 예. 그런 거 가지고 사전 투표가 굉장히 높은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이제 본 투표도 이게 대통령이 거리된 선거여가지고 6시까지 하지 않고 8시까지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투표도 시간이 좀 길고 사전투표율도 높고 양 지지층도 결집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투표율은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 표는 뚜껑을 까봐야지 안다. 그래서 양 진영 모두 긴장을 바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투표를 보고. 네. 네, 현재까지 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선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다시 비틀어 보자면 최근에 1년에 있던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압승을 해왔던 것이고요. 예. 사전 투표율이 최근에 다 증가를 해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에 오류가 좀 있을 수가 있다. 어쨌든 사전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까에 대해서는 윤민섭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높은 사전 투표율의 핵심이 전국 1등인 지역이 전라남도고요. 또 전국 꼴찌인 지역이 대구 경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남과 영남을 놓고만 정치색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사전 투표율 지지율이 높아지는 게 그 민주당의 지지층의 강세인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전 투표율이 많이 참여하는 쪽이 보수 진보 쪽에 유리하다는 이유는 2030 세대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인데 사전 투표 처음 도입했을 때가 12년이었거든요. 지금 그로부터 한 13년이 지났어요. 그때 2030이 지금 4050이 되었고 지금 새로운 신 2030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사전 투표를 많이 할지언정 진보와 보수를 가르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받아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좀 희한한 게 대구가 왜 사전 투표가
가장 낮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론에서 본투표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데 혹시나 대구에 계신 분들이 그 많은 대구의 인원수가 330만의 대구 시민들께서 김문수냐 이준석이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층은 맞는데 네. 김문수냐 보수층. 이준석이냐 아직 잘 결정을 못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또 강원도는 사전투표 결정이 높았어요. 네. 이번에도. 예. 그래가지고 뭐. 근데 이 보수층에서 이 부정선거론 얘기할 때 그걸 지금 패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분들 부정투표 얘기하는 부분들이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 사전투표는 우리가 진다 맨날. 그게 왜 지냐면은 사전투표 하지 말라 그래요, 보수층에다. 그러니까 보수층은 당연히 사전투표를 안 하고 그러면은 본투표를 많이 하고 뭐 사전투표를 보수 지지층에서 안 하니까 당연히 진보 지지층이 높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거봐라 이게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발 이제 그런 논리 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도 그 뭐 영화 보러 다니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선거는 사전투표 그 부정투표 얘기하시는 분 정말 딱 한번 그 개표하거나 투표 참관인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그 부정투표 하려면은 그 수백 명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제발 그런 얘기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부정선거에 네. 대해서 저도 최근에 많이 영상 자료를 봤는데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2017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시장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8대 대선은 그 17대 대선은 아예 부정선거에 뭐 총체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부정선거론을 막 펼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재명 시장도 부정선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정선거를 주장할 때는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러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로만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던 분들이 2020년 총선 때부터 동영상을 막 찍기 시작했는데 그때 영상을 보다 보면 좀 희한한 게 통계학적으로도 좀 문제점이 있지만 희한한 게 없지 않아 약간 의심이 들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명명백백히 밝혔지만 감사는 거부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독립기관이라고 감사를 못한다고 판결이 내렸고 그러한 부분은 다소 좀 아쉽다. 어쨌든 국민의 한 축이 약간 의심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알 권리는 충족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해봅니다. 예. 대선 변수로 떠올랐던 TV 토론회 3차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3차 토론 중에 이준석 후보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비단 3차 토론회뿐만 아니라 1, 2차 토론도 남는 건 후보 간의 비방과 혐오뿐이었다. 뭐 이런 결과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악의 토론이었다는 비판도 나와요.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정책적으로 분명한 선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 3차 토론 안보 분야였고 뭐 네. 2차 토론 경제 분야에서는 정책적으로 분명한 1차 토론 경제 분야에서는 선이 보였는데 그 선이 좀 희미할 정도로 상대방의 신변 잡기에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준석 후보자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준석 후보자가 무슨 젓가락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게 이재명 후보자의 아들의 발언인지 몰랐어요. 제가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왜 저런 질문을 해? 나중에 이제 밤에 토론회 끝나고 찾아보니까 이재명 후보자의 아들이 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차피 이재명 후보자의 투표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제 표심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의 표심에는 영향이 미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토론이라고 하면 정책이나 정무 이외에도 그 가족의 일가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혹은 청와대를 들어가던 가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경호를 받으면서 생활을 할 것인데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 중에 대통령 자녀에 대한 비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김영삼의 아들, 호칭 생략하겠습니다. 김영삼의 아들, 김대중의 아들, 이명박의 친형, 노무현의 친형 다 그때그때마다 현직 검사가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조준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현직 검사가 조준을 하면 뭐 검수완박이니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는 아예 검사 파명 징계권이 공약집에 있더라고요. 아예 수사조차를 못하게 하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준석 후보자가 말을 했고요. 저는 그러한 심정을 이해를 하고 다만 권영국 후보자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그걸 딱 듣자마자 여성 혐오 맞네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권영국 후보자께서는 왜 여성 혐오 발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게 그게 좀 궁금할 따름입니다. 너무 말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저 말이 네. 이 방송에서 나와도 되는 말인지 그리고 네. 백브리핑 여성 혐오 발언은 맞죠? 네, 그러면? 맞죠. 맞죠? 백브리핑에서도 얘기 다 했어요. 여성 혐오라고? 여성 혐오 당연히 맞고. 근데
저 발언을 공중파에서 내가 지금 이게 듣고 있는 게 실화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토론회 보면서 참 참담했습니다. 예, 왜 어떠냐면은 이 유력 대선 후보의 TV 토론은 그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수준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 장소예요. 예, 근데 그런 장소에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치에 몸담고 있지만 이런 참담함이 좀 우선 먼저 있었고요. 그나마 이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께서 정말 이게 무슨 법정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정책 좀 따져보자. 그리고 사상 검증이 아니라 이 정책이랑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 장소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정말 진흙탕 싸움 이제 물고 뜯는 것 좀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참 뭐라고 설명을 하고 저거 들으면서도 저 뭔 말이지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공중파에서 정말 할 수 없는 얘기라고 다들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혐오와 극단의 정치에 너무 취한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10%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정치 괴물이 또 탄생한 거 아닌가 하는 좀 마음 아픈 심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뭐 TV 토론하면서 뭐 가족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우자 검증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치열하게 뭐 네거티브를 할 수도 네거티브를 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되고 내가 어떤 수단으로 말하고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아주 세심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없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후보는 이제 정치인의 수단은 말입니다. 이 말을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옮긴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정치인은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이 한 말이라도 내 입에서 나가게 된 거는 그 뒤에 책임은 저에게 따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이 있고요. 전달하는 방법은 너무 교묘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그거를 뭐 갑자기 권영국 후보를 이렇게 돌아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방법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얘기 정말 제일 많이 들었는데 가장 황금 시간대잖아요.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가족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같이 보고 있는데 아빠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너무 충격일 것 같아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실망했고요. 그리고 이후 사과하는데도 그러니까 사과는 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 논제예요, 계속. 하다 보면 뭐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죄송하다. 근데 내가 뭐 잘못했냐. 언어를 순화했다. 그게 순화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정말 자기가 아직까지도 뭘 잘못하고 계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준석 후보자의 변론을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사 프로그램이나 혹은 뭐 각종 조두순 사건이나 이런 게 교육 자료로도 초중고들한테 배포가 되면서 그 정도 얘기는 초중고 학생들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다 알아듣습니다. 이미 사회학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낮 시간에도 시사 프로그램에 많이 강력 사건 사고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놀라는 국민들도 있긴 하겠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충분히 그 발언을 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비단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권영국 후보자가 이준석 후보자를 자꾸 여성 혐오, 갈라치기라고 공격을 하니까 그럼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권영국 후보자라 이재명 후보자가 서로 짝짝꿍하는 것 같은데 이 발언은 여성 혐오 발언입니까 아닙니까라고 그냥 단순하게 물어본 거예요. 이 댓글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자가 당연히 기다 아니다 하면 되는데 변호사인데 당황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강력 사건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고 자 이준석 후보자가 발언 수위를 조정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 공소장이 많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자 아들의 공소장. 그 공소장이 뭐 국민의힘에서 자료 요구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준석 후보자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니까 국회 윤리위에서는 이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로부터 받아보니까 사실이었고 이재명 후보자 아들이 상습 도박과 그러한 정보통신법상 문헌, 그러니까 음란 문헌을 유포죄인데 상습 도박은 2억 2천만 원 정도를 했고 음란 문헌에 대해서는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가장 경한 발언이고 그것도 순화해서 토론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 보여지고요. 다만
놀란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자가 사과 의견을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아까 교육 자료로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건 교육 자료고 네. 엄선해가지고 그 교육 자료에 들어간 말들이 뭐가 잘못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거고 모르겠어요. 그 교육 자료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후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워딩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문을 봐도 그 정도 워딩이 나옵니다. 신문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대선 네. 후보가 그러니까 신문과 언론 뭐 이런 데서 쓰는 게 아니라 네. 대선 후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 똑똑하고 토론 잘한다며 그러면은 자기가 다른 표현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안 찾은 거로 보고 그 발언을 준비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더 유화시키고 그 표현 아니더라도 다른 토론회에서도 그 표현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재명 후보 아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전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고. 왜냐하면은 더 순화시킬 수 있었죠. 어떤 단어를 어떻게 써서 예를 들어서 예를 안 되겠습니다. 예. 예를 안 될 거고요. 저는 그 공소장을 예. 보니까 이게 순화가 네. 절대 안 되는 부분이던데. 네, 여성의 신체 이 네. 정도까지만 표현했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도. 네. 예, 근데 더 나갔잖아요. 한 세 발, 네 발은 더 앞서서 나간 거예요. 아닙니다. 예. 본 발언보다는 더 세 발 네 발 줄인 아니, 거예요. 본 네. 것보다 그 정도 줄였다고 정리하죠. 해도 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줄였다고 해도 이해 들지 높은 마세요, 수준이었다. 우리가. 네, 이해를 안 이해 드시면 안 돼요.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저희는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보수 단일화 사실상 무산되면서 결국 삼자 구도가 됐어요. 국민의힘은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해서 보수 유권자를 향해서 김문수로 표를 몰아달라는 전략을 펴고 있어요. 윤 의원님께 먼저 네. 여쭙겠습니다. 이 일단 전략 잘 안 통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왜냐면은 지금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을 김문수 후보를 찍어도 이건 사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보수층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거라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찍어도 김문수 후보 찍어도 사표가 된다 이 심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누구 찍으면 사표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준석 후보 찍으면 사표 될 거 아니냐 이건 논리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박빙일 때 정말 1, 2등의 표차가 너무 박빙이어가지고 3등의 표차가 그걸 압도할 때 이게 얹혀지면 확실히 가능할 때 이럴 때 사표 심리가 많이 통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표 심리가 별로 안 통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그런 삼지대에 많이 있어봐가지고 잘 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표 심리가 별로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보수층에서는 보수층 지지하는 그런 투표가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차 범위에서 김문수 후보자가 우세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나왔고 또 서울이나 뭐 강원 지역에서는 또 우세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미 오차 범위 안에 접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격차로 그 사표 심리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저러한 전략이 이번 주말 사이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동안은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자에 대해서 어르고 달래느라고 센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단일화 때문에. 예, 단일화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주말은 더 세질 것 같고 다만 오늘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 게 김문수 후보자는 그 이준석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단일화는 이제 무산됐다, 끝났다, 각자 길을 가자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와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재는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동시에 보도를 보면서 약간 엇박자 나는 게 아닌가, 결론이 아직 안 난 거 아닌가, 단일화에 대해서 아직도 힘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그 생각이 들면서도요. 단일화를 안 한다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 이준석 후보자에 대해서 사표 반지 심리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채널로 확인한 바로는 이준석 후보자 측에서는 단일화를 안 한대요. 네, 안 할 생각을 갖고 오늘 있습니다. 투표 자기도 찍었잖아요, 자기를. 지금 자기 그래요? 찍었는데 이준석 후보 사진 투표 하지 않았나? 전 모릅니다. 그거 확인 못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사진 투표했으면은 네. 자기가 찍은 표도 무효가 되는 건데 네. 이제는 단일화는 하면 안 되겠죠. 사전 투표는 네. 김문수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의 딸과 사전 투표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자는 가족들하고 사전 투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뭐 가족들하고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막판에 친윤계획 시민사 윤상현 의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친한계 반발 크죠. 막판까지 계속되는 국민의힘 계파 충돌.
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윤상현을 그 공동선거위원장으로 앉힌 이유가 네.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서울에서는 좀 우세한 걸 나오면서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김문수에 대한 향수 때문에 좀 괜찮은데 네. 인천이 이재명 후보자가 계양구의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천이 표가 너무 안 나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윤상현 후보자가 인천에서 무소속으로 2번이나 당선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앉혀놓은 것인데 철회했습니다. 바로 처리했어요. 바로. 뭐 반발 논란이 있다 그래서 바로 철회했고요. 그 철회한 것이 친한계의 반발 때문에 철회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친한계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 한동훈을 쫓아다니는 국민의힘의 요직의 인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문수 후보자를 응원해야지 자꾸 뭘 요청을 해요. 요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김문수 후보자에게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아니 지금 응원을 해야 되는데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요청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는 모습 굉장히 좋지 않고요. 나중에 김문수 후보자가 당선이 되던 당선이 안 되던 당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심판할 것이다 나중에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철회 안 하고 지금 선거운동 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공동선대위원장은 철회를 했죠. 선거운동은 옛날부터 했죠.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그 지역구 선거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좀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철회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윤상현 의원 어떤 분입니까? 예, 서부지법 폭동 사태 났을 때 경찰하고 얘기했는데 그냥 훈방 조치 될 겁니다. 이 말을 했다가 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했던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앉힌 것 자체가 지금 좌충우돌인 것 같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 뭐 조금씩 뭘 하는데 이런 걸로 확 그냥 뒤집어지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저는 일단 이분들이 대선에 관심이 없구나 국힘이 이걸 딱 보였어요. 왜냐하면 대선에 관심이 별로 없고 다음 당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권을 잡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윤상현 의원도 이용하려고 이렇게 들여놨다가 이게 좀 아닌가 싶네 하다 보니까 좀 내 철회를 하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당권 잡아가지고 이제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천권 휘두르고 그리고 또 금방 또 지나면 또 총선이에요. 그때 자기들 자리 보전하는 거 이것밖에 관심이 없구나 하는 게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을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걸 보고 정말 이 대선을 그냥 포기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네. 대선을 지면 국민의힘 정당이 없어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대선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자가 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원 정당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어요. 당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당권이 무슨 소용입니까? 일단 대선부터 이기고 봐야죠. 그러한 정신으로 국민의힘 또 보수 우파에서 좀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첫 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파문 일고 있어요. 이건 좀 짤막하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윤 의원님 막판 변수 될 수 있을까요? 네, 별로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한 말씀만 드리면은 괴물 독재 국가 막으려면 김문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본인이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 너무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이재명 후보 너무 싫어가지고 본인이 괴물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분이 툭하면 이제 김대중 정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5.17 비상계엄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정말 생명의 위기를 목숨의 위기를 느꼈는데 지금 이 계엄을 일으킨 이 세력에게 지지를 한다? 이분은 정말 괴물이 되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파문이나 파장보다는 이낙연 그 전 총리가 얘기하니까 더 신뢰감이 있는 것이 아까 유민석 의원님께도 말씀하셨던 대법관을 증언하던가 혹은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법조항을 삭제하던가 혹은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데 무죄일 경우에만 재판을 진행하게 하고 나머지 유죄일 경우에는 재판을 정지하던가 이런 거에 지금 이낙연 그 전 총리가 화가 나가지고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말했을 때는 국민들이 그냥 마냥 공격인 줄 알았다가 이낙연 총리가 얘기하니까 신뢰감 있게 수긍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뢰를 너무 잃어버렸어가지고 그 전에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겠죠. 그 전 국민에서는 신뢰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냥 보수층에서 그냥 한번 그냥 박수 쳐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좌우지간 오늘 주제가 대선 D-5일 막판 표심은 어디로에 대한 주제였는데 두 분 한 줄 평 들어보죠. 강 변호사님. 표심은 결국 인물론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준평과 함께 오늘은 그 이준석 후보에게 가장 필요한 걸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준석 후보 퇴장 이상입니다. 예,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레드카드까지. 고맙습니다. 과연 누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한 표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일 있는 사전투표, 또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는 다음 주 선거 결과 분석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